그 10개 영역별로 이제 뭐 실천 과제나 해설이나 이런 것들은 빼고 간략하게 축약해서 그 원칙을 제가 이제 약간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이제 학교장이 교육과정 전문가로 학교 내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고 그 전문적 역량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학교장이 너무 행정가로서만 존재하는데 학교 교육과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육과정은 업무 담당자에게 맡기고 이거를 너무 무관심하고 이렇게 관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고요. 그다음에 교실 사유화는 이제 저희가 교원학습 공동체를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나눔과 협력을 통해서 교사들이 교실 왕국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고착화된 방식으로 변화하지 않고 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눔과 협력을 꾸준히 하면서 그 안에서 교실 사유화가 좀 낮춰져야 된다. 그다음에 구성원 모두의 질 높은 성취를 이제 중요한 과제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의 삶을 중심에 두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 너무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에 이렇게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학교 교육이 모든 교육 활동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단위 뭐 교과 간, 학년 간 교육과정의 연계성, 통합성, 요즘 융합 교육과정을 되게 중요시 하는데 그런 걸 추구해야 된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업무 조직 체계 및 인사는 이제 우리가 너무 행정 중심의 업무 체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는데 교육 활동 중심으로 과감하게 정비하고 체제를 재구조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교육 과정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정비해서 불필요한 업무를 폐지하고 정비하고 그다음에 업무 이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사들이 교육 과정과 수업, 생활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업무 수행 과정에서 너무 불필요한 여러 가지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축소해서 효율화를 끊임없이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교장에게 이제 뭐 인사권이 있는데 인사자문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민주적인 인사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은 뭐 학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산도 중요한데 예산을 뭐 몇 사람 소수 관리자 중심으로 뚝딱 만들지 않고 선생님들과 같이 예산 수립 과정을 거쳐서 민주적으로 예산 수립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전시성이나 보여주기식, 뭐 일회성 이런 예산을 최소화하고 직접적인 교육 활동과 교육 격차 해소에 예산을 많이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업무 담당자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존중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너무 교장이 예산 사용을 일일이 관여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죠. 그다음에 학교 회계의 투명성, 공정성은 이건 이제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네, 넘겨주시고요. 시설 관리, 이제 학교 시설이나 환경이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교육과정에 충분히 활용이 되고 유의미하게 이용이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구성원들의 복지가 잘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구축을 해나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안전이나 편의성, 생태적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 시설을 개선할 때 교사, 학부모, 학생, 구성원들의 협의체를 통해서 학교 시설의 어떤 개선 방향이나 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해서 되게 이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걸 총괄하는 학교장으로서 공간이나 시설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다양한 연수나 이런 학습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교사와의 관계, 이제 구성원과의 관계 중에서 먼저 교사와의 관계인데, 교사를 교육 전문가로 인정하고 신뢰해야 된다. 특히 무엇보다도 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맞게 되는 다양한 고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결에 적극 나서야 되고, 그 다음에 교사 성장을 위한, 시스템과 이제 복지, 이런 것들에 또 힘써야 되고, 공정한 인사와 평정, 그 다음에 교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그 다음에 교사의 법적 권리와 권한을 보장해야 된다. 그다음에 학생과의 관계는 학생을 훈육의 대상이 아닌 인격체로 존중하고 이제 학생 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물적, 공간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력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안정과 성장을 도모해야 된다. 특히 이제 학교 안에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간의 상호 존중, 공동체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또 학생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촉진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학생의 쉴 권리, 놀 권리, 학습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학부모하고 관계. 최근에 이제 학부모 민원 때문에 되게 이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학부모와 어떤 공동체성과 신뢰 회복, 그다음에 관계, 소통 이런 것들을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게 이제 훨씬 줄어들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학교 교육이나 철학을 만들고 운영하기보다는 학부모와 충분히 그걸 세우는 과정에 공유를 하면 훨씬 학교에 대한 신뢰도,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 다음에 학부모회를 실질적 대의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제 공적인 어떤 학부모회를 통해서 구성원 간의 갈등이 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기회를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내가 이제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활동의 특성이나 또 교원들의 어려움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들이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를 위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학부모 연수 그 다음에 학부모의 어떤 교육에 대한 이해 이런 걸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학부모의 민원이 개인적으로 마구 이렇게 제기되지 않도록 공적인 학교 안에 절차를 마련을 해서 공적 절차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을 포함해서 행정직원과의 관계는 행정직원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된다. 이분들이 이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교육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소외감도 느끼고 본인들의 역할에 대한 그 어려움을 많이 이제 하소연을 하는데 전문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학교의 교육활동 의사결정 과정에 행정직원을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을 해서 그 소외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교육활동 지원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직원 간의 업무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되게 이제 업무가 어떤 사람은 과하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고 이래서 여기에서도 또 그들 간에 또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교장이 잘 총괄을 하면서 형평성을 갖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넘겨주세요. 이번에는 이제 지역사회와 관계인데 이제 대외 업무 중에 지역사회와 그다음 교육청과의 관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지역사회의 관계는 요즘은 되게 이제 그 학교와 마을이 분리되어 왔던 그런 거를 지향하고 네, 마을교육 공동체와 함께하는 특히 이제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을 되게 중요시하면서 특히 이제 혁신교육지구나 마을교육지구 이런 것들을 이제 지자체에서 많이 운영을 하면서 이런 벽이 많이 허물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마을 사람들은 학교가 너무 담장이 높다. 그다음에 학교가 너무 폐쇄적이다. 이런 이제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학교 스스로 마을 공동체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 앞에서 이제 학생들의 삶을 중심에 둔 교육과정 운영과 맥락이 닿아 있는데 뭐 교과서 속에 갇힌 지식 중심의 교육보다는 이제 아이들이 몸담고 있는 마을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흥미와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력, 그다음에 마을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 지자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마을 교육 자원에 대한 홍보나 안내 이런 걸 받지만, 그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교 주변에 마을 교육 자원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교육 과정과 연계할까, 이런 활용을 위해서, 마을 활동가들,
그다음에 마을 뭐 여러 가지 시민 단체, 마을의 여러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마지막입니다. 넘겨주시고 교육청과의 관계. 아무래도 이제 뭐 학교장은 이제 공문에 의해서 뭐 많은 이제 업무를 해나가고 있지만 교육청이 학교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때 교사보다는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이제 꼼꼼히 살펴서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이제 의견을 개진을 해서 학교 현장과 밀착된 학교 현장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교육청의 정책이나 행정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가 너무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도 교장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교육청의 눈치를 본다거나 또 공문서에 의해서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소극적 태도에서 탈피해가지고 학교 자치를 위한 학교 이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청에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력 자원, 뭐 예산, 뭐 이런 조직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제가 교장으로 있으면서 보니까 눈먼 예산과 눈먼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학교 특히 이제 교사들은 수업에 바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들여다보고 우리 학교에 알맞는 그런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 훨씬 그 학교의 운영에 어떤 풍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교장 직무 가이드라인의 전체 내용을 이제 함축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마지막 거기 함께 나눌 이야기 몇 분 됐나요? 아주 뭐 30분 안 네, 네, 제가 어쨌든 시간은 30분 안에 하려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할 얘기가 또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함께 나눌 이야기를 뭐 한 4가지 정도로 적었는데 뭐 이거 외에도 얘기를 하다 보면 다양하게 얘기거리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직무 가이드라인 내용을 듣고 간단하게 이제 소감이랄까? 제가 이제 파일도 이제 보내드렸는데, 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너무 좋은 말만 그럴싸하게 써놨다. 아주 평가가 다양하고, 어제 이제 제가 교육청에 국장을 했던 선생님하고 서희초 추모제 끝나고 차 한잔 하면서 이거를 미리 이렇게 좀 보내줬었는데, 축사 좀 써달라고. 이제 그분은 아무래도 교육청의 본청에 국장까지 했던 분이라 되게 이제 우리보다는 이 교육운동을 해서 평교사에서 교장이 된 많은 지필진에 비해서는 되게 온도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세다는 거야, 이 내용이. 그러면서 교장들에게 너무 막 이거 해라, 저기 해라, 막 이렇게 한다고 이제 엄청나게 표관식으로 나한테 했었는데, 이제 우리 이사장님은, 굉장히 너무 약하다. 약하다고 나한테 계속, 아니, 교장들이 무슨 겁이 많아. 더 세게 해야지, 더 세게 해야지. 이제 그러는데, 또 이제, 예, 이래서, 이게 참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간략하게 혹시 전체 내용 듣고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제가 먼저 네네. 말씀드리면 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자리가 네. 다르다 보면 저도 제가 사례가 있다 보니까요. 네. 저도 어제 학교에서 이걸 이제 인쇄해서 네,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또 설명을 듣고 전혀 좀 딴 나라 얘기죠. 네, 전혀 너무 이상주의적이다. 네, 이상도 지나친 이상인 거죠. 사립학교,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우리가 공교육이라고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도 중고 초등학교는 조금 다른 경우이고 중고등학교의 거의 한 60% 넘게가 사립이란 말이죠. 근데 네, 너무 네, 많아. 사립은
아까 이제 홍 선생님하고도 처음에 잠깐 말씀 나눴는데요. 사립은 어떻게 보면 저는 막 치외복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왕국이. 네, 왕국입니다. 근데 뭐잠 없는 네. 근데 지금 학교장의 리더십, 뭐 이렇게 직무 가이드라인, 뭐 이렇게 제가 읽어보면서 사립은 뭐 뭘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갈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저는 근데 최근에 보면 어떤 물리적인 환경 조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면 때문에 하고 있지만 그것도 좀 시도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지방 소멸로 인해서 지방에 있는 사립학교들, 공립학교들이 인원수가 적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통합하는 그래서 방법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한 몇 차례 지금 그 시범 케이스가 있는데 학교 재산은 사립한테 주고 그다음에 교직원들은 교육청이 고용 승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립교 완전히 공립으로 운영과 운영을 하게 저기를 되는 거죠. 분리하게. 네. 근데 사립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실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이게 말이 무늬만 공교육이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정말 그들만의 왕국이고 그리고 땅덩어리만 가지고 있지 네. 모든 예산을 우리 세금으로 다 주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너무 그게 더 나아가서 더 우려스러운 것은 교육청이 이걸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거죠. 알면서도요. 네. 아무런,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사립학교 어떤 자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감히 나서가지고 하지도 않습니다. 네. 요새 그 저기 혹시 그 뭐야 선생님 뽑을 때 교육청에서 네, 뭐 그렇게 그거 뽑으라고 하지만 그것도, 달라지고 네, 있죠. 그것도 한 5배수, 7배수 이렇게 뽑고요. 아, 네, 그 이후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5배수, 7배수. 오비스 뭐 한번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못 들어오는, 이제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박근혜 때 사립학교법 그거 네. 막 천막치고 난리를 피워가지고 결국에 그래서 저는 이거, 딴 나라 얘기다. 가산점이 아니라 딴 나라 얘기다. 아마 근데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혁신학교를 이제 음, 가장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운영하는 학교여서 그 약간 제왕적 교장이 있는 일반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볼 때도 되게 뭐랄까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 나눴었는데 사립학교가 이럴 수 있는 게 아까 이제 저한테 뭘 물어보셨냐면 행정실장이 당장 오려고 한 학교가 주변에 있다고 가능하냐고 저랑 얘기 잠깐 나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교육청에 근무를 해보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개방형이면은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데 사립학교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사실 저도 독립학에 있어서 잘 몰랐잖아요. 근데 작년 겨울에 이제 우리 부장 워크샵 섭씨 네트워크 워크샵 하면서 김영상 선생님이 발표할 때 충격받았는데 이게 제가 교육청에 있는 거랑 연결이 되면 뭐냐면 학교의 학급수를 유지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교사를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행정직이에요. 전문직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직들이. 일반직이에요. 그 교육청에 보면은 거의 한 80% 정도가 일반직이거든요. 전문직은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이게 전문직들은 그러니까 뭐 교육과정이라든가 그거 하기도 바쁜 거지. 나머지 이런 교육이 관계되는 이런 시스템이나 제도들을 다 행정직들이 다 주무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아까 교장 나가는 것도 보면은 왜 학급수라든가 사립학교 안 건드리냐면은 퇴직한 다음에 사립학교 자기네들이 교장을 또 가요. 가더라고. 교장을 가기 때문에 일하든가 딴 우리 그거하고 똑같잖아. 교육부 관리들이 다 대학으로 사립대 이런 데로 가잖아. 그러니까 그 완전히 저희가 있는 거야. 저희 이해관계가. 이해관계가 같이 그러니까 맞는 그 거예요. 고리부터 참 끊어야 돼. 네. 또 다른 분 혹시? 저희는 네. 처음에 초등등교육법 20조에 예, 예. 1항의 그 교장의 교장의 대해서 역할.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분석하며 학생을 교육 분석하게 돼 예, 예. 있잖아요. 요것만 교장에 대해서 요것만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데서 제가 뭐 본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교장이 어디까지 결제해야 그거. 되고 뭔가 이런 것들은 있죠. 지침은 지침. 있는데 이제 법령에 나와 있는 건 법령에 아마 나온 건 그거 요거다. 하나다. 그러면
교무를 통할한다는 말은, 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소속 대직원을 지도 감독한다. 이 말이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저는. 맞아, 맞아. 그렇죠. 그 용어 자체가 권위주의. 네네. 산물이야. 이거 언제 시초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사는 지도 감독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전문가인데. 근데 전문가로 이거 자체가 인정을 하지 않는 문구란 그렇죠. 말이죠. 맞아요. 통제의 대상. 네네. 어떤 관리자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여기하고 같은 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문구를 바꾸는 어떤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지. 그러니까. 법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나마 그 개정이 돼서 총에 80년대입니다. 그 80년도 그 전까지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는 거예요. 교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교장의 명의라고 알았어요. 명에 따라 그거는 실제로 없어졌어. 그건 없어진 그건 거죠. 없어졌어. 네. 그렇게 알고 명에 따라 그런 그렇게 알고 게 있었어. 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 이상 지금 학교 자치, 교육 자치 이런 것들은 앞뒤가 안 맞는 네.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학생을 교육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학생을 교육을 교장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지? 아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수업을 다 들어가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방송 중의 시간에 막 훈화하잖아요. 약간 이제 고리타분한 내용으로.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림책 읽기를 할 때 진로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거를 이제 직접 교육 활동을 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직접 교실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마주해야 우리 학교 아이들의 그냥 오며 가며 보는 거하고 달리 이제 제대로 좀 느끼고 아이들의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게 권장사항처럼 그렇게 넣은 거죠. 어, 그래서 어떤 이제 뭐 현신학교 교장들은 학생 동아리도 하나 맡아서 운영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권장사항인 거예요? 법령이 아니, 선언적인 건가?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우리 진검다리라는 교육시민단체에서 만든 일종의 선언처럼 그거지, 네. 이게 아무런 효력이, 뭐 법적 효력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예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근데 교장 선생님들이 저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라면 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우선 1순위에 두고 아침 맞이 참 많이 하세요. 네네. 그게 좀 일반화가 된 것 예, 같아서 예, 예. 참 등교맞이. 다행스럽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교장 선생님이라면 1년에 한 학기에 한 번. 아니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학교가 크다면 네. 그렇게 각 교실에 한 번쯤은 들어가셔서 그렇죠. 네. 아이들을 좀 살펴보시고 그 반에 어떤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경우가 있어서 네. 드렸어요. 네. 우리 또 최선 쌤. 교육과정 운영이랑 행정 네. 업무, 예. 학교 구성원 관련 업무, 대외 업무 중에서 네. 제가 지금 겪은 교장 교수님과 같이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이제 가장 최근 기억이 같이 지금 같은 학교에 있는 네. 교장님께서는 그 교육청과의 대외 업무에서 그것도 가장 소극적으로 교육청에서 문제 삼을 만한 것만 신경을 쓰시고 나머지는 모든 뭔가 학교에서 전형적인 복지부동이지. 네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알아야 하시는 거 이런 거 소통을 일단 딱 차단하셨어요. 뭐든지 다 나한테 다 직접 오는 거 싫어하시고 부장님 통해서 가든가 알면하죠 거의 정말.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솔직히 편해요. 만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최고의 가치는 안전. 이렇게 돼서 여기 어느 부분에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계셨지 해서 역시 정말 이상적이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뭘 1순위로 하실까 했는데 저는 네, 안전과 네. 교육청과의 관계도 이것도 안전이 그러니까 이제 안전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안위, 안위가 제일 또
안위를 되게 염두에 네, 넣겠죠. 저는 네. 이제 하치하는 민초로서 제일 당황했던 게 처음에 오셔가지고 애들이 철봉에 매달린다고 가서 그러니까 어, 그 중간놀이 시간이 철봉에 있어. 매달리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철봉에 매달려 있다고 철봉 매달리지 말라고 제가 저희 반 애들하고 한참 철봉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애들 매달리는 게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같이 가서 철봉 한 번씩 매달리고 막 이러던 때였는데 철봉에 매달린다고 걱정하신다고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철봉에 안 매달리고 아니, 어디에 매달려야 되지? 어디에 매달리지? 간단하게. 왜 있지? 애들, 맞아. 딱 제가 그 질문을 가진 순간 애들이 선생님 너무 재밌어. 애들이 재미가 들려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간 놀이 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왜 다른 거 찾아보자. 네. 그러면서 쪽지가 계속 날아와요. 부장님 통해서. 난 학교에 있으면서 음. 제가 제일 겁이 없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저를 제지. 그래도 코로나 한참일 때도 우리가 거의 네. 900명이 넘었는데 저기 전면 등교도 했거든. 1년 내내. 제가 제일 겁이 없어갖고 선생님들이 자등시키느라고. 우리 강민희 쌤 뭐 하실 얘기 있나요? 아니, 방금 선생님 말씀하실 때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막 험한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그랬어요. 저렇게 얼굴이 푸개져요. 이게 전면으로 안 띄워도 될 것 같아. 마지막에 그러게. 혹시 저기 우리가 이제 또 저도 몰랐어요. 아까 나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뭐 혹시 그 소감 간략하게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우리 저 온라인에 계신 분들 중에? 저는 이제 나 온라인 아니고 예. 제가 이제 국회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 주장 승진 제도를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사실 너무 해야 될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였었는데 사실 거기까지 손을 내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그 승진제도 또 저기 임용제도 있어. 그런 누가 이제 철공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교장이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건 개별적으로 어떤 교정하고 해결할 문제는 너무 아닌 것 그러니까, 같고, 정말 교장의 자격, 교장의 양성과 자격과 그다음에 이제 임용 과정 전체 시스템의 문제가 맞아. 같다. 그런 생각이 맞아. 임용과정부터가 벌써 그런 사람들이 임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여서 박민희 선생님 손 드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 듣고 이따가 맨 뒷페이지 나눌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어제 시민의회 워크숍이 있었어요. 황토현에서. 어, 네. 그래가지고 광노현 교육감님은 그쪽으로 오시기로 했었고, 네. 저는 여기 오늘 함께 하려고 티켓팅까지 해놨었어요. 근데 어제 교육감님은 그쪽에 일이 있어서 못 오셨고, 저는 이제 또, 엄마 아프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됐네. 그 자리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사람 일이라는 게 그러게요. 2번 뵐 뻔한 분을 한 번도 못 보게 되는 아, 그 자리에 있고 싶었는데 이제 음, 아프셔가지고 이제 저 네. 못 올라갔고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많은 부분들이 이상적으로 보이더라도 우리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때, 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이정표가 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 누군가는 했어. 어떤 사람은 했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꼭 있어야 훨씬 그 길로 가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면 좋을 곳으로 걸어가 주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못다한 얘기는 이따가 이야기 나눌 거리에서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펼쳐주세요. 맨 거기.
이제 뭐 교장의 역할에 대해서 10개 분야로 이렇게 제가 함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장 역할 중 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뭐 역량이랄까, 리더십이랄까, 뭐, 어, 그런 거겠죠. 어, 거기에 대해서 뭐 말씀 안 하신 분들 중에 혹시 하실 분들 있으면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그냥 말씀 안 하신 분들한테 다 시키는 건 어때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저부터, 네네네. 저는 최근에도 학교에 나가고 있거든요. 한 번씩. 그랬을 때, 강사로? 네? 강사? 강사? 네네, 임시 예, 강사. 예. 네네. 근데 요즘에 봤을 때는 민원 상담이지 않을까. 그리고 교사들의 어떤 것에 대해서 뒷배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교사 대신에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마련을 한다든지, 어떤 제도를 가져다가 이러저러해서 이러합니다라든지, 그러니까 든든한 울타리, 후원인, 뭐 뒷배, 뭐 이런 거 해주는 것이 요즘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예, 공감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가 때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또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온라인이 강민희 선생님 외에는 좀 조용하네요. 여기 뭐 우리 이쪽 여기 오프라인 계시는 분들 저 얘기할게요. 네. 저는 어, 오랜 기간 학교에 근무하면서 이상적인 학교장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사실 현실적인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조직의 리더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비전 설정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어, 그, 뭐 학습하는 조직 또는 학습하는 학교 뭐 이런 데에서도 보면 비전에 대해서 되게 어떤 무게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어떤 학교마다 비전이 있어요, 다. 멋있게. 다 이렇게 붙여놨고, 그런데 그렇게 붙여놓은 거에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리고 그걸 구성원들이 함께 만든 게 아니라 그쵸? 어, 그 전에 있던 거 그냥 내려오는 거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교장이 2월 이제 발령이 다 나고 구성원이 다 정해졌을 때 2월 그 말에 학교마다 어떤 오리엔테이션 같은 새학년 준비 새학년 워크숍. 네. 준비하고 그때 저는 학교장이 중심이 돼서 비전에 대해서 그 정거를 계속 쓰던지 아니면 새로운 멤버들이 새로 정하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그 비전에 대해서 충분하게 나누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전이 꼭 아이들한테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교사에게도 이 비전이 각각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하나 문구 하나하나가 뜯어보기 그런 과정을 같이 좀 자세히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거를 주도하는 사람이 교장선생님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함께 이렇게 어, 많은 얘기를 통해서 비전을 함께 세우면 이제 어쨌든 학교 운영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네네네. 되니까 훨씬 선생님들이 시너지 효과도 낼 수 네네. 있고 주체로도 예. 본인들이 인식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래서 대부분 많은 학교들이 학교장 경영관 해가지고 학교장이 만들어서 새로 발령나면 네네. 새로운 학교장이 굉장히 좋은 문구를 만들어서 그냥 떡하니 그 학교 교육과정 계획서에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 선생님들한테는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본인들이 전혀 그 비전을 만드는데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교사들이 나누고 그거를 또 학생들하고도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하고도 우리 학교 비전이 이런 거고 너희들은 이 비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 뭐 같이 학생들하고 만들면 그야말로 이상적이지만 그건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비전에 대해서 문구 하나가 나는 이거가 나한테 어떻게 다가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애들하고도 그 비전에 대해서 학년 초에 충분하게 나누는 시간이 네. 꼭 필요하다. 그것은 학교가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과정을 하는 거를 그런 학교에 소속이 돼서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교육 철학이 중요하구나. 이것이 바탕이 뿌리구나. 그래서 연초에, 그러니까 2월에 그렇게 한다라면, 뭐 다른 것들, 뭐 무수히 많이 어떤 문제들이 나오겠지만, 어떤 그런 사안마다 우리 학교의 비전이 이런 것이었지 않니? 그러면서 애들하고 그걸 가지고 나눴거든요. 이게 많은 혁신학교들이 이제 학생들하고 그런 걸 같이 만들고 심지어 교과 가사까지도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만들고 뭐 혁신학교 이제 새로 시작하면서 그런 학교들이 이제 서울도 꽤 있는데 뭐 좋은 그건 네. 어쨌든 저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또 우리 아주 험지인 사립학교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 학교장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선생님 말씀 십분 공감하면서요. 네. 제가 이제 사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혁신학교 방향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항상 들었던 생각이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상급 학년으로 올라올수록 현실적인 입시 이런 문제가 관련해서 중학교까지는 혁신학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학부모들한테, 교사들한테 공감대를 얻고 잘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고등학교에 오게 되면 이게 현실적으로 입시가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돼서. 되게 어려운 네.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뭐 흥덕고등학교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혁신 교육이 필요한 그런 학교들을 제외하고 다른 학교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데 너무나 한계가 많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이 정치적으로도 이게 왜곡되게 뭐 공부 안 시킨다, 네. 학력이 낮다 이런 근거 없는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되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서울에 혁신고등학교가 15개인데 초등학교는 뭐 30%가 이미 넘었고 중학교는 이제 그보다는 좀 많은데 고등학교는 15개밖에 안 됐는데 이 학교들의 또 특징이 그만큼 이제 혁신학교 지원하는 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기 때문이긴 하지만 재지정 투표를 하면 학부모들의 동의율이 70%가 넘어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 그러니까 실제로 두 마리 토끼를 쫓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애는 쓰지만 정말 교육적 효과도 있고 성과도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한 학부모들은 뭐 그 언론에 뭐 하더라 이런 거에 의해서 되게 혁신학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 교장의 그런 역할 가장 중요한 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제 사립 공립을 떠나서 공교육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 철학에 대한 민주주의를 양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도 공감대 정도는 형성이 돼야 된다. 같이 구성원들하고. 가장 있어야 된다. 네. 그게 좀 중요한 네. 거예요. 우리 최혜선 선생님은 저도 처음에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 민주시민을 교육하는 그런데 저희가 계속 배웠던 우리는 민주시민을 교육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민주에서 뭐 하여튼 기본권이 없는데 정치 기본권이 없는데 그런 또 생각을 또 스쳐가면서 이거는 교실이 아니 교실 온라인 켜 있던데 켜놓고 막 이동하셨나? 저쪽으로 앉으면 차가 있어가지고.
교장 선생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지나왔는데 비슷하세요, 되게. 스타일이. 네, 그래서 음.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이게 교실 문화를 반영하더라고요. 그분이 선생님, 그러니까 피임 교사였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올라간 게 결국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교실에서 어떻지? 이게 이제 내가 만약에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무슨, 내가 교감이라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숨어요. 자꾸 저도 민원에 숨고, 이런 거 뭐 해보고 싶은데, 민원? 아니죠? 이런 거에 딱 숨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뒤로 숨고. 그래서 결국 교장 선생님들도 그 안전이라는 거 같이 교육청이라는 그 기관의 상위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그게 숨는 문화가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문화를 바꿔야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려면 공감대, 비전을 다시 세우고 네, 안전 중요하죠. 안전 중요한데 사람만 있어서 숨 쉬려고 학교 오는 거 아니니까 그 위에 뭔가를 또 쌓아보자 하는 정말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하는 삶이죠. 이제 제가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이제 후배 선생님들하고 가장 이구동성으로 많이 하는 게 민주적 리더십을 또 얘기 많이 해요. 왜냐면 아까 이제 민주시민교육이 교사 정치기본권 이전에 학교 안에 학교 민주주의가 우선 돼 있어야, 그 문화가 정착이 돼 있어야 학생 자신이 뭐 소통이니 교사의 어떤 같이 뭔가 비전 세우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 너무 이제 학교 민주주의 자체가 오랫동안 권위적인 그런 문화로 정착이 돼 있어서 이제 되게 그 학교장의 민주 리더십에 대해서 되게 필요하다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공 선생님 막 오셨는데 이제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홍재남 쌤. 네. 네, 제가 교사일 때 경험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중학교가 혁신학교를 시작하게 된 게 교장 선생님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선생님들이 지금 학교장의 비전을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비전이 없으면 민주적 리더십도 나올 리도 없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민주적 리더십이 있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혁신부터 마치 점수 작성을 했는데 근데 혁신학교를 시작하게 될 때 계기는 교장 선생님이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교육청에서 장학관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신임 교장으로 2010년 2학기 왔거든요. 그때 이제 강령교육관 당선돼가지고 바로 혁신학교 시작할 때였는데 와가지고 막 저를 엄청 따라다니면서 제가 그때 이제 부회장을 맡고 싶어가지고 저를 막 따라다니면서 혁신학교 하자고 그렇게 저를 획득했어요. 제가 저랑 동의하는데 교사들 획득하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교사들 획득하니까 안 되니까 또 저한테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장 선생님이 계속 하자고 해서 나중에 저희가 그러면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학교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저는 교장 선생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서 이 학교를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선생님은 사실은 이제 조금 아주 순수하진 않았죠, 사실은. 어쨌든 교육감님이 그때 그 밑에서 워낙 장학을 혁신학교에 했었고, 대해서 추구하니까 거기에 또 편승해서 맞춘 거긴 한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그러다 보면은 이 교장 선생님이 그때 혁신학교를 찾자고 해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쭉 지금까지 온 거였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제 그거는 사실은 뒤에 나오는 승진제도랑 무관하지 않아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혁신학교를 이제 약간 공격하는 우리 동료 교사들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니 그렇게 교육운동 열심히 하고 신교육 실천했던 사람들이 혁신학교에 왕창 모여 있어가지고 다른 학교들은 다 피폐해지고 그러는데 너네들끼리만 그렇게 학교 운영 잘하면 되냐? 이제 그런 또 그래요? 비판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적절히 분산돼 있으면 상위권 아니 분산돼 있으면 이제 거기서 교장하고 싸우기도 하고 군에도 혁신하고 이러는데, 이제 제가 강릉초 개교할 때 지회장 출신이 저 포함해서 3명이 거기 있었던 거야. 어? 잠깐만요. 지회장, 전교조. 지회장은 이제 지원청별로 지회장이고 이제 그런데 저 포함해서 3명 지회장이 모여 있으니 이게 학교가 교장도 함부로 하지 못하지.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했던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궁색하지만 답변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 혁신학교에서 충분히 경험을 한 사람이 다른 학교에 가서 이거를 펼치고 싶은데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냐면 일단 교장부터가 전혀 그러니까 당신 혁신학교에서 이런 경험했으니까 우리 학교에서 그거 한번 펼쳐봐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은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난공불락인 거야. 오랫동안 그 굳어진 그 학교에 혼자 점으로 들어가서 그걸 바꾸기에는 이건 완전히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여서 할 수밖에 없는 결국 이제 그거를 깨려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그런 문화가 형성되도록 뭔가 이제 독려하고 메시지를 계속 주지 않는 한 이게 한두 명 교사가 가서 그 공부한 학교를 바꾸는 건 너무 그래서 아유 그냥 우리 여기서 혁신학교에서 고생했어 여기서는 그냥 없는 듯 편하게 지내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네, 뭐 혹시 공 선생님 뭐 그 교장의 그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뭔지 그거 얘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채팅에 쓰셨어요. 아, 채팅에? 네. 세 가지만 교육계획서 발표하고 발제하고 1년 동안 전공하는 네. 수업 10시간 이상 하는 네. 인원 담당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KTX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그다음 저기- 문명렬입니다. 저도 한마디만 하고 싶어서요. 네네네. 네네네. 저는 그냥 좀 미래,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저는 일단은 첫째는 교장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장과 교사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가 돼야 된다고 그냥 생각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서 교장의 역할을 뭐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해결이라든지 또 교장도 반드시 저는 수업을 많이는 못하더라도 몇 시간이라도 수업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종의 팀장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 덴마크라든지 이런 선진 교육국가들은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단은 교장실부터 정말 꼴보기 싫은 것 같아요. 교장실부터 없애갖고 그냥 뭐 교무실에 한기퉁이 앉아 계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평적인 관계가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교장실을 이제 굉장히 좁게 하고 전면 통일로 해서 그다음에 소파 없애고 뭐 이 정도까지는 하고 있는데 이제 없애는 게 옛날에 그 서기관 선생님이 경기도에서 시도했었잖아요. 저기 저 어디야 분당에 어디 학교에서 보성초요? 고성초. 보성초에서 근데 보성초 그게 이제 아마 뭐 더 이상 확산은 좀 안 된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그것도 앞으로 좀 우리가 변화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실 한 칸 쓰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학교들 많이 있어요. 신중학교는 조그맣던데 가봤더니 인구 밀도가 너무 너무 높지.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뭐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건데 실질적인 학교 자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학교장의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 이건 뭐냐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저희 학교에 약간 강박증이 있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제가 데리고 병원 막 겨우 막 강제로 끌고 가다시피 해서 뭐 진단도 받고 막 이랬는데 이 사람을 병의직을 내가 시킬 수가 없어요. 학교장 직권으로 온갖 저기를 문서를 다 찾아가도 아이들을 너무 공포스럽게 하고 이제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이 교단에 서면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본청에 뭐 여러 가지 민원도 내고 그냥 그 5년 주기로 정기전부인데 막 지원청에 이제 이 선생님한테 이제 서명 경고 뭐 이런 거 몇 차례 주고 그걸 근거로 지원청에 얘기해서 3년 만에 이제 다른 학교로 결국 뺑뺑이 돌리기지 보내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청 본청에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심의를 해서 이 사람을 이제 병유직이나 이런 거를 이제
거기서 결정할 수 있도록 좀 진일보한 그런 이제 규정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그때 학교장이 이제 민주적 리더십과 함께 이렇게 이제 되게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학교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의외로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래가지고 무슨 학교 자치가 가능한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혁신학교에 있었으니까 선생님들이 체험학습이나 이런 거를 뭐 엄청나게 이제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일반 학교 교장 만났을 때 어떤 하소연을 들었냐면 학부모들은 그래도 뭐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체험학습을 좀 가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교사들이 이 교육과정 그 준비 워크숍 이런 데서 우리는 체험학습 안 간다 딱 결정하면 학교장도 아무런 이제 발언을 못 하는 거야. 요즘은 이제 그리고 학교에서 공적으로 이제 회의가 있는데 다 조퇴하고 어디 은행 간다고 회의에 참석을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요즘은 이제 학교장을 그 뭐야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학교장 그 뭐죠 그 이제 평가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장들도 또 의외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하거나 이런 걸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격주로 교사 다모임,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 날 학년별로 수업 연구회 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동학년 협의회. 이거는 공적으로 학교에서 우리가 정한 거니까 이때는 할 수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조퇴 이런 거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일단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세사를 했는데 어디 혁신고등학교 선생님 얘기 들었는데 교사 회의를 하는데 50%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한다는 거야. 어? 그러면 이거 이제 뭔가 본인들이 주체라고 주장할 저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뭐 출석부 저기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또 선생님들의 자율성과 또 일정 정도의 책무성 사이에서 되게 학교장이 어떤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또 교장을 하면서도 느낀 부분이 있거든요. 생각하는 근데 딜레마 이제 이게 이제 완전 이제 딜레마이긴 한데 딜레마이긴 한데 그러니까 책무성과 권한 이거를 명확하게 딱 칼로 두부 자르듯이 할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는 그런 학교장 책임제에 부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써봤는데 예, 거기 학교장 권한 강화한다 그러면 다들 떠오르는 생각은 권위죠. 지금도 지금도 권한이 큰데. 얼마나 커질까는 걱정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교장을 해본 입장에서 왜 이런 고민하셨는지 동의가 돼요. 회의하는데도 막 안 와서 저도 그랬거든요. 이 교직원 회의할 때는 절대 조퇴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이제 교감생이 같이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책을 학교장 그거에 경험을 쓰고 있는데 거기다 썼거든요. 써서 이제 9월달 정도 내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다 쓰면서 한 것이 굉장히 고민했어요. 교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교장을 위한 변명을 약간 하나 써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교장한 경험으로 보면은 제가 서울의 남부 지역이 선생님들이 엄청 이게 높거든요. 약간 권력 발언권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빅마우스들이 많지. 네, 빅마우스들이 많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엄청 눈치를 봐요. 교사들 눈치를 엄청 봐가지고 그냥 뭘 이렇게 뭐 내려오면은 교사들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기준이 돼서 이게 말 그대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 의욕을 못 낸다고 해야 되나? 아예 생각 자체를 못하는 교사들이 많아서 저는 보면서 되게 답답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런 측면들에서는 좀 교장들이 조금 더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눈치 보지 않고 교사 눈치라면 좀 이상하지만 이제 그 선생님들은 교장들이 엄청 권위적인 것 같지만 교장들도 엄청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요.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교장도 적극적으로 소신껏 아까 비전이 있더라도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기회라고 해야 되나? 문화가 돼야 되는데 너무 사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교장이 먼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당연히. 교장이 그동안 했던 행동들 때문에 교사들이 불신이 생겼고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같이 학교를 만들어가는 학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교장과 함께 잘 이 학교를 잘 끌어갈 것인가 생각하면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학교가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장을 떠나서 예를 들어 뭐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사실 교육과정에 대한 거는 거의 일도 없어요. 교육과정이 자율권이 없어서 그렇다 보면은 어려운 학교나 어디나 똑같은 교육과정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학교가 조금 더 많은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당장에는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먼저 전제 조건 확인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뭐 다모임이나 저희는 사립학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무튼 교직원회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교육청에서 지침은 교직원회의가 정말로 교사들의 서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서로 있는 교직원이라고 공문에 나오죠. 공문에 나오지만 실제로 맞아요. 제가 사립학교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교직원의 저희 사실은 조합 선생님들이 그렇게 요구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식적으로. 네, 토론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만약에 아까 지금 교장의 그 권한을 강화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교직원회의를 통해서 다모임을 통해서는 학년 협의를 통해서 뭔가 민주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의사결정 구조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빠지고 있다는 그거 문제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전혀 토론이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식이고 이제 그런 상황하고는 조금 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제 조건으로서 그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 교사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건 맞아요. 문제가 그렇죠. 있겠죠. 다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제 그걸 빌미로 오히려 이제 본인의 책무성에 소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뭔가 예방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또 저기 온라인에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저는 그 엉뚱한 얘기인데 이명박이 대통령 할 때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네. 제가 좋아하는 대통령을 누군가 죽인다면 너무 괴로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죽이기로 결심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정말 방금 그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교장 선생님들께서 권한을 강화받는다면 그래도 좋게 작동이 될 수도 있는데 안 그런 교장이까지 또 권한이 강화되면 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교감 선생님께서 좋은 샘플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내용은 혹은 비전은 자꾸 얘기해서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해 갑시다. 이게 더 낫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설득을 계속 해 가는 쪽으로 해야지 권한 자체는 나쁜 사람들이 나쁘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권한은 강화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 이제 제 세대를 비롯한 사람들이 굉장히 반감을 갖는 자가 아픈 추억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교장들이 대부분이 그냥 점수 따서 그 자리에 앉은 관계고 민주주의가 뭔지 잘 몰라요. 자기 리더십 발휘하는 거 뭔지도 모르고 자치 운영도 제대로 할 줄 몰라요. 모른다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기 때문이지. 저는 민주주의의 어떤 그 협의 과정이 충분히 훈련된 자라면 당연히 그 사람의 권한은 강화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선생님 말씀대로 교장의 권력을 해참으로써 어떻게 학교의 민주적인 문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이 역설적으로 선생님들이 금요일 날 모두 다 퇴근해버리고 체험학습도 없어, 안 사람이 하고 없어. 이런 퇴행을 경계하는 상황이 돼요. 결국에는 어떤 교장을 그 자리에 앉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권력을 해체한다기보다 그 권력을 어떻게 활용하게 할지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교사들이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다 보니까 뭔가 혁신, 뭐 교육과정을 확 재구성한다거나 뭔가 시스템을 바꾸고 약간 개혁을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쨌든 방어적이야.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이제 교장이 선두에 서서 해야지 성과를 낼 수가 있고 변화가 되지. 뭐 선생님이 그런다고 가만히 교장이 민주 리더십이라고 그 선생님들 사장님들만 따라가면은 절대 학교 변화가 요원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게 정말 균형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이 필요하긴 한데 이제 그게 과제인 거죠. 선생님 말씀하신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끌어내는 것도 교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예. 회의 시간에 선생님들이 안 오는 거가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가봤자 9% 이상이 다 가봤자 교실에서 대단히 맞추고. 일어나는데 회의가 봤자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교실에서 일어나는 고통들 뭐 힘들 이런 것도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교사들을 탓하지 말고 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잘 몰라요, 대부분이. 네. 이상- 네. 저는 그 시도마다 몇 년 전부터 학교 자치 조례를 네네. 만들잖아요. 네. 어디는 뭐 전북하고 저기 어디더라? 경기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교육부에서 뭔가 시행령으로 그게 무력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조례가 제대로 저희가 안 됐지. 자치구도 있긴 있어요. 경기도 있던데 있는데. 있어요. 교사의 자치 말씀. 조례? 있어요. 그러니까 어. 학교마다 교사회, 직원회의, 학부모회의, 학생자치, 또 뭐 교무회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회의마다 뭐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자세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회의를 그게 조례안으로밖에 안 되는 건가? 조금 더 상위 그래서 좀 그거를 좀 힘을 실어줘서 그 회의에서 뭔가 결정하게끔 단체가 같이 집단지성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더 민주적이지 않나? 그래서 이제 혁신학교들마다 교직원회의 규정을 만들어서 이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서 상당히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걸 전통적으로 계속 교장이 바뀌어도 그게 적용되게 그런 장치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구현되기까지는 이제 일반 학교에서는 아직은 좀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혁신학교는 상당히 그 규정을 만들고 규정에 의해서 작동이 잘 되고 있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저는 학교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 조례라든지 법으로 그 그러죠. 순간에 예, 학교가 변형이 돼버려요. 요식화가 되니까. 예. 그 경기도에서 다 있어요. 자치조 학부모 조례, 학부모 조례도 아마 최초로 만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김상호 교육관. 학부모회. 근데 그거면서 학교는 난장판이 돼버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 조례가 없어서 학부모 활동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인권 조례가 없어서 학교에서 학생들 인권이 그렇죠. 파탄난 게 아니에요. 학교 그- 문화로 이게 그렇죠. 형성이 돼야 되는데 문화의 문제라면 전적으로 문화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법과 조례를 해결하다 보면 그거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 그냥 일거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문서로만 존재하죠. 자, 우리 시간이 우리가 지금 저기까지인가요? 12시 반. 12시 반까지야? 네, 그죠? 네. 그래, 조금 쉬는 시간 없이 가고 좀 빨리 끝냅시다. 우리 저기 또 펴주세요. 두 번째. 이제 전거 학교장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이제 그 안에 뭐 교장 선출제도나 승진제도 이것도 포함이 될 것 같아서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하고 뭐 같이 병합해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장이 제대로 이제 그 책무성을 갖고 학교 운영의 어떤 질을 높이는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가 좀 바뀌어야 되는지 또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건 간단한 거 아닌가요? 예전에 그 통할에서 이거 바뀌었잖아요. 총괄로 바뀌었죠. 총괄인가요? 단어. 네, 그러니까 총괄에서 네. 통할로 바뀐 게 네, 아니에요? 통할. 총괄인가 아무튼 뭘로 바뀌었는데 뭐 법은 바뀌었다고 해도 사실상 교장이 다 하는 거예요. 그 법률의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 인사부터 예산에서부터 교육까지까지 교장이 다 하는 건데 역으로 다 안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장들이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저는 책무성이라는 건 그 직무 권한을 줘야 돼, 아니, 직무의 어떤 권한을 구체적으로 줘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교육개혁서를 교무가 하잖아요. 교장이 해야죠, 당연히. 1년 계획, 나 교육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교사들로부터 동의받고, 학부모들로 동의받고,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뭐예요? 그 학교 안내장도 좀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죠. 좋아요. 너무 좋아, 좋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장의 머릿속으로 전부 그 내용을 만들다기보다는 이제 그 업무 부장들하고 같이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정리해내는 과정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자칫하면 교장이 해라 그러면 교장 혼자서 내용을 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걸로 이해했습니다. 저도 붙이고 싶은데요. 지금 또 학교장의 책무성을 이야기하다 보니, 그러니까 저희 교직사회의 책무성도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사실은 외주문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돌봄이. 이야기하면 그렇죠. 아 이건 사서 시켜야 되는데 이건 행정실 건데 왜 우리가 해야 돼? 이게 똑같이 교장 선생님한테도 또 이건 교장이 해야 돼? 이런 문화가 점점 더 돌고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도 야들이 제대로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각자도생, 각자도생. 이렇게 각자도생하고 외주를 주려고 하고 음. 밖에서 또 실제로도 교육하면서 뭐 전통 뭐 무슨 국악 뭐 이런 거 하면 다 외부에서 뭔가 내부 보니까 강사. 선생님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사람 못 쓰겠더라. 다른 사람 데려와야겠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자리를 내어줌에 있어서 뭔가 비판적인 모습보다는 이거는 이제 내가 안 해도 돼? 뭐 더 미룰 거 없나? 이런 문화가 좀 있는 것이 저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제가 뒤집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민주주의 우리나라에서 먼저 끌어와서 그러니까 제도는 먼저 선진이 됐는데 이게 또 안홈인가요? 저희 정신적인 소양이 거기에 따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혁신 부장님들 이렇게 앞서 1세대 분들이 정말 몸 바쳐서 시간 바쳐서 가족까지 바치신 분들 계세요. 밤 10시 되도록 일하셨어요. 그분들은 진짜. 그리고 퇴근 못 하시고 그런 분들 덕분에 이렇게 쭉 끌어왔어요. 그래서 최고봉을 받고 이제 나머지가 이 사이가 비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그냥 보통인.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좀 채워줄 수 있는 중간까지는 아니더라도 플러스 원이라도 우리가 조금 더 올리는 마음을 가지면 학교장의 책무성을 외롭게 두지 말고 말씀하셨잖아요. 혁신부장님이 점이 돼서 거기서 맥을 못 춘다고. 저도 그걸 봤거든요. 교장 선생님께서 혁신교육의 뜻이 있으셔서 정말 열심히 하는 혁신부장님을 초빙으로 모셔왔더니 혁신부장님을 조리돌림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교장 끈앞풀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분은 매일 아침에 새벽부터 카톡하시고 회의하시고 하는데 여기서는 회의하자고 모였더니 이제 회의라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실행 아닌가요? 근데 왜 할 일 많은데 모이라고 했냐고 손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라고 그랬냐고. 아니 같이 모여서 비전을 짜자는데 그거 효율성이 밀리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문화에서는 뭔가 같이 해보자 그러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 맞아 왜 모였어? 이러면서 정말 사람을 그러니까 혁신부장님과 이제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할 거면 왜 모였냐? 민주주의 지수를 갖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가 이런 분 이런 분이 낮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올릴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들 돌아가면서 얘기해 볼까요? 이랬더니 그 순간 아니 그런 얘기하자고 모이자고 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문화가 또 있어요. 그거 부정할 수 없어요. 부끄러운 문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는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희망을 꿈꿔야 하고 또 민주주의를 먼저 데려온 또 기쁨이 있잖아요. 민주주의를 누구나 얘기하고 있지만 잘 몰라요. 회의부터 하는 거, 회의를 꺼리는 거, 교직원 회의를 뭐 법제화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당연히 모여서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알아서 하는 거. 교실 왕국부터 교장실 무너뜨리기 전에 교실 왕국부터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이게 상호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론에 비례해서
뭔가 의사결정이나 이런 게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선생님들이 이미 이제 다른 업무로 막 바쁘다 보니까 정해져서 그냥 내려주기를 바라는 거야. 내가 그 주체로 어떤 그 토론 과정에 참여하기보다 그런 또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혁신학교에서 보면은 충분한 수기를 위해서는 토론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또 회의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효율적으로 논의를 하다 보면 그냥 쉽게 다수가결로 결정하고 이러는데 또 그 룰을 부분에서 참 동감을 하면서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여기 초등이 저밖에 없습니다. 저 초등이에요. 나도 초등이고 가장 네, 스님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은 초등은 이제 동학령 모임이거든요. 그때 별 얘기들 다 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서 마음껏 할 수가 있다라면 충분히 학교 내에서 활발한 토론이나 민주적인 어떤 그런 문화들이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동학년 회의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그 날 것의 얘기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도저히 통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눈치 주제를 얘기 안 보느라고 안 한다는 하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날 것의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구조 자체를 좀 이렇게 바꾼다거나 여기서 이제 교장의 리더십이 좀 발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가져야지 여전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다라고 그것도 알겠고 한편으로는 날 것의 얘기를 끌어내는 작업도 동시에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우리가 근무한 혁신학교에서는 너무 이야기를 치열하게 막 찬반 논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힘든데 이제 대부분은 또 그 빅마우스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이게 다수의 또 침묵을 지키는 선생님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그 대부분의 그 잘 돌아가는 혁신학교, 오류중학교나 뭐 선생님 계셨던 학교 꾼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리 잘 될 거예요. 그 지역마다 거점이 혁신학교는 잘 되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학교를 보면 이제 동학년 회의조차 잘 안 돼요. 어떤 거냐.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봐요. 이제는 아예 모여서 예전에 뭐 통닭도 시켜 먹어서 얘기하고 우리 반에 뭐 아이 힘들다, 학부모 이런 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막 의견들이 오고 갔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서희초 그 선생님도 너무 안타까운 게 동학년 선생님들하고 그 어려움이나 이런 걸 같이 공유를 거의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 효율성이 교육에 들어오면서 정말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효율성이 아니라 사실은 비전을 향한 효과성을 봐야 되는데 효율성 때문에 정말 안타깝고 그리고 아까 공정 선생님 말씀하신 그 학교장 교육 계획서 있잖아요. 저도 그거를 생각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장이 학교장으로서 학교 운영에 대한 자기의 소신과 철학을 담은 그런 계획서를 써서 그거를 선생님들, 또 학생들, 또 학부모들 다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모규정제가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지. 교장 공모제가. 네, 그리고 저는 거기에 그거와 더불어서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뭐 담임 선생님, 뭐 전담 선생님, 뭐 어떤 그 자기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또한 각자 일련에 대한 그런 학 운영에 대한 거 그리고 끝에 가서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끝에 가서 저는 보고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학급 교육과정 운영 보고서, 학급 운영 보고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학부모님들을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끔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학부모님들 여간에서는 바쁘고 어쩌고 그래서 못 오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밤에 해요. 그래서 밤에 그 학부모님들 다 들어오시라고 전화를 다 돌려요. 그래서 정말 출석률이 높고 그래서 학년 초에 저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1년 동안 아이들하고 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학기 초, 1학기 초, 1학기 말, 2학기 초, 2학기 말 이렇게 4번을 해요. 그래서 2학기 말에는 최종 보고를 하면서 그 보고서를 써서 마지막 날 아이들한테 이제 인쇄물로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이 학부모들한테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렇죠. 정말 방안이라고 생각을 그런 해요. 소통을 하면 네. 담임에 대한 신뢰,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을 안 해. 민원이 발생을 하지 그럼. 않아요. 그래서 네. 내가 선생님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1시간 불편하, 학부모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 소통할 때 1시간 불편하면 1년이 편하다. 왜냐면 그렇게 소통을 하면 오해가 확실히 줄어드는데 선생님들이 학부모들 만나는 걸 너무 뭐라 해야 되나 기피를 해. 그래서 되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근데 이렇게 선생님처럼 학부모하고 이렇게 정례적으로 소통하면 얼마나 그 학부모들이 궁금증이 해소가 되고 우리 담임선생님이 이런 교육을 하고 있구나. 뭐 신뢰감이 저절로 형성이 되죠. 저는 교육계획서 쓰는 교장, 제가 교육계획서 썼거든요. 교장하면서 4년 내내. 근데 왜 교육계획서를 제가 써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그 혁신부가 맡았을 때 이제 교육연구부를 같이 맡았어요. 혁신부 같이 맡았는데, 혁신학교 운영계획서 다 제가 쓰고, 교육계획서 다 제가 쓰고, 아니, 교장이 하자고 했는데, 교장이 하자 했거든요. 근데 일은 교사들이 온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면서,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교장이 할 일을 내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이러면 차라리 교장하고 가겠다. 이런 농담을 한테 막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장이 되고 나서 교육계획서 쓰는 거는 사실은 전체를 총괄하는 거잖아요. 교육계획서라는 게. 그 총괄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교장은 안 되는 거고. 실제로 학교의 모든 과정을 다 학교에서 이거 가져오고, 실제로 교육계획서 쓸 때 다 아시지만 교장한테 가져가면 교장이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하잖아요. 그러니 지가 하면 되잖아, 그냥. 그래서 저는 가서부터 이제 19년도 가서 그때부터 내가 쓰겠다 이렇게 해서 거의 제가 거의 주관해서 하고 연구부장님 도와주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제 업무를 가져왔거든요. 가져와서 제가 다 계획 잡고 선생님들한테 피드백 받고 인사까지 다 제가 맡겨서 했는데 저는 선생님들이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이병헌 선생님이 저랑 같이 지하철 타고 집에 가면서 그 학교에서 그걸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장한테. 요구해서 교장이 딱 한 번인가 했대요. 했는데 이 교장들도 이제 제가 교장하면서 교장들한테 제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할 때 딴 얘기는 선생님들이 듣는데 교육계획서 쓰고 학부모에 내가 맡아서 했다 그러면은 교장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교장이 전체를 총괄해야 되는데 그러면 총괄할 수 있는 시간이 아까 말씀하셨죠. 시간이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하려고 사실은 교장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교장실에 앉아서 맨날 제가 교장실 다른 데 방문해 보면은 막 스포츠 보고 있어요. 교장실에 궁금하다 했잖아요. 찾아보면은 커피 내리고서 커피 뭐 마실 수 있는데 그러고 막 텔레비전 보고 있고 막 이런 사람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또 요구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걸 받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초반인데 자꾸 이게 일상화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몇 사람이 이걸 쓰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역할이나 이런 진입장벽을 높여야지 정말로 역량 있고 그런 그걸 가능한 그런 교장들이 교장으로 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교육계획서도 보면은 제 경험은 갔더니 옛날 방식으로 교육계획서가 되어 있어. 그래서 그거를 학교 그 운영 목표 4개에 맞춰서 완전히 재구조화를 했는데 이제 업무부장들하고 같이 몇 날 며칠을 밤에까지 같이 이제 그 틀을 만들고 작업하고 빔에 띄워놓고 이제 같이 그렇게 이제 해서 완전히 그 실루화 시키고 이렇게 혁신적으로 이렇게 교육계획서를 네, 바꿨는데 그거를 뭔가 이제 그런 안목이나 의지나 이런 게 교장이 있을 때 그거를 진두지휘를 하고 함께 이렇게 해나가야지 그게 바뀌지. 업무 담당자 대부분의 학교의 교육계획서가 문제가 그 교육과정 부장이 그걸 담당하는데 바뀌면 컨트롤 C V 해가지고 연도 바꾸고 심지어 어떤 학교는 연도도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방과후 학교가 옛날에 특성화 용어도 특기작성 이게 지금도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불필요하게 이렇게 많고. 근데 그러니까 교육계획서하고 실제 구현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딱 이게 뭔가 일치돼야 되는데 그냥 문서로만 존재하는 그런 이제 그 문제가 있는데 아마 그런 거를 바꾸는데 이제 교장이 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홍재남 선생님이 되게 이제
교장으로서 정말 앞서간 그런 저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다 그런 주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있으니까. 장벽 자체가 법적으로 너무 높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되게 비겁한 맞아. 게 많은데 너무 할 게 없어. 그 자율 저기 뭐죠? 내부용 교장 이게 비율을 그냥 김상곤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이 됐을 때 예, 어떻게 보면 혁신교육의 아이콘 같은 그런 분이 장관이 됐을 때 그 비율을 확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럼. 국회법을 통과해야 될 입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자율학교에서 교장 공모제를 신청한 학교의 50%만 됐는데 이거를 100%로 하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쳤었거든. 근데 이제 근데 그것도 이게 못한 거야. 뭐냐면 이게 헤게모니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지. 그래요. 기득권의 눈치. 요청하고 전면전을 붙을 그런 준비와 각오가 돼 있는가. 물론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를 치면 그게 싸움이 되고 그 싸움을 정부만 이제 감당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받쳐주는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약간의 변화들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고교 학점제 무슨 또 뭐죠? 그 25년 이후로 넘겨놓은 거 자사고 특목고 폐지 이런 걸 다 자기 임기 이후로 다 넘겨놓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계 현장을 변화시키는데 관건적인 게 저는 맞아. 직접제도 하고 자사고 특목고 이거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사실은 둘이 뭉치고 넘어간 게 저기- 되게 안타까운 네. 부분이죠. 저 이병헌 선생님 말씀하실려나 보다. 네. 왜 마스크는 아, 예. 죄송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아, 네. 그, 앞서 말씀해주신 그 최혜선 선생님 말씀 굉장히 공감됐어요. 왜냐하면 학교장의 책무성이라는 게, 뭐, 학교장을 외국에서 뭐 투입한 사람 아니잖아요. 저희 학교 교육 받고, 교사 경험도 있고, 보통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절차를 거쳐서 우리 중에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책무성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동감이 되고, 어, 실제로 교직원 회의, 제가 연구부장 하면서 이제 회의 진행하면 교직원 회의 때 가장 뒤에서 숨어서 말 안 하고 근거 들어서 말 못하고 그런 사람 선생님이 학생들 학급 회의 비판은 굉장히 비난은 잘하시더라고요. 학생들 회의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굉장히 들으면서 공감이 됐는데, 그러니까 학교장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는 사립학교에 있는데 아까 홍진남 선생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좀, 좀 특수한 경우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갔을 때 학교장이 교장실 없앴거든요. 그리고 실제 교무실에서 한쪽에 그냥 자리 맡아서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께서도 교장이 뭐 수직적으로 다 무슨 자기가 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사들 지원하는 사람이고 학교 공간도 없는데 굳이 교장실 하나 차지해야 되냐. 그래서 회의하시라고 주고 그냥 교무실 한 귀퉁이 쓰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질적인 업무, 막 청소 같은 것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교육 계획서도 그냥 본인이 쓰셨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어, 그 학교장 선생님한테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받긴 했는데, 결정적인 거는 그 교육이란 무엇이고, 무엇을 혁신해야 되는가, 그 공부하는 기회가 생겨서, 이제 공부하면서, 교수님하고 공부하면서, 아, 이게 교사가 비민주적인데 학생들을 민주적으로 기를 수 없구나라는 그 문제의식 생기게 되고, 그러면 저부터 사실 예를 들어 학교장이 비민주적으로 하는 거 있으면 저부터 저항해야죠. 민주주의자라면.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게 삶으로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말로는 학생들한테 민주시민이 되라, 뭐 비판해라 하면서 정작 교사가 이제 매일매일 시간을 보낸 학교에서는 부당함에 대해서 침묵하고 다른 거 남 탓하고 이러면 사실 그건 민주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그런 아주 특수한 교장 선생님을 만났죠. 그래서 교장실도 없애고 실제 업무를 막 하셨어요. 근데 그게 지속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수의 선생님들이 처음엔 좋죠. 막 뭐 교장 선생님 막 앞장서서 뭐 일도 하고 막 없애고 하니까 막 칭찬도 하고 막 하는데
그만큼 사실 동시에 요구하는 건 뭐냐면 교사로서 정말 수업 연구하고 정말 민주적으로 하려고 삶에서도 그걸 실천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더 오히려 부담인 거죠. 그래서 사실 지속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립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교장이 좋은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굉장히 좋은 환경에 어떻게 보면 처한 거였는데 학교장도 임기가 있고 구성원들이 그걸 정말 어 뭐랄까요? 스스로 자각하면서 같이 동반해주지 않으면 지속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막 불만인 선생님들이 막 뭐 얘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그 교장 선생님이 바뀌자마자 교장실 부활했고요. 그다음에 교육계획서 업무 다시 밀었고요. 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연구부장이었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학교장이랑 많이 부딪혔어요. 아까 홍진환 선생님 좀 얘기해 주셨지만 근데 근거는 그냥 제가 말하는 것의 근거는 우리 교육기관으로서 교사들은 수업에 집중해야 되고 학교 관리자는 그런 행정적인 걸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춰서 해라. 그 실제 제가 있는 사립학교는 프랑스에서 시작했는데 프랑스는 학교 관리자가 민원이나 행정 업무 다 하거든요. 우리가 시작된 우리 프랑스의 학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근거 여러 가지 얘기했을 때 학교장 굉장히 반발 심했죠. 근데 제가 그때 강력하게 좀 싸울 수 있었던 거는 교감 선생님이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같은 뜻으로 교감 선생님이 학교 폭력 업무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수업에 집중하려면 수업 안 하는 교장 교감이 그런 업무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장이 학교 폭력 업무랑 학교 전체 예산 업무를 하셨어요. 제가 연구부장으로서 하면서 느꼈던 게 학교 전체 예산은 왜 수업하는 교사 그걸 다 총괄하지? 그리고 수업 계획과 학교 평가도 다 학교장이나 교감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요구하고 제가 수업 연구혁신부장이라면 저부터 수업 연구에 집중하고 실질적으로 수업에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이제 했던 사례를 나누고 여기에 집중해야지. 제가 행정 업무하는 게 아니라 연구부장도 그 논리로 강력하게 얘기했을 때 교감 선생님 같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나랑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육청에서도 좀 싫어했어요. 왜 학교 교감이 그런 거 하려고 하냐.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자기가 학교장 교감이 될 거잖아요. 장학사. 그래서 장학사하고도 많이 싸웠는데. 내 미래를 미리 걱정하는 거지.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랑 저항하면서 막 제가 엄청 회의 때도 막 목소리 높이고 하니까 진짜 1년 동안 실제 학교장이 바뀐 학교장이 그래도 교육계획서도 하고 학교 평가 업무까지 했어요. 근데 많이 개조를 시켰네. 그렇죠. 왜냐면 계획도 하고 그 평가도 해야죠. 계획을 했으면. 그 논리로 이제 주장했을 때 1년은 했는데 교장이 이제 너무 하기 싫은 거죠. 1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뭐 이거는 제 뭐 추측이긴 한데 뒤에서 뭐 작업을 했겠죠. 근데 회의 때 감정적으로 아주 불만을 표출했어요. 이거 학교장이 할 역할 아니고 해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을 때 다 침묵했어요. 선생님들이.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으니까 1년 뒤에 그 구조가 다시 돌아갔어요. 외롭게 싸우시네. 그러니까 이게 구성원들이 정말 이거 학교장의 책무성도 구성원들이 요구하고 비판하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주 특수한 경우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만났던 교장 선생님처럼. 근데 지속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사들부터 그 책무성에 대해서 이제 교장한테 요구하고 나부터 저항하고 목소리 내는 게 이제 동반돼야 지속될 수 있다. 저는 일단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노무현 대통령 생각도 났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훌륭한 리더가 나왔을 때 그게 정말 지속되지 국민들 않고 뒷받침. 예. 그러니까 그게 학교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교사로서 뭐 비하하고 자아 비판하자 이런 차원은 아니고 정말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근본 장기적으로 그거를 꼭 의식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제 학교 상황은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이 사실은 학교 문화를 바꾸고 교장 그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건 그 학교 교사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강력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또 성취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네, 교사들이 다수의 교사가 침묵하기 때문에 앞에서 십자가 맨 사람만 이제 애쓰지만 성과는 저기 하고 애쓰다가 상처받고 말아. 교직생 안 되더라고는 항상 그 악역을 맡아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날이 없었네. 거기 이 관해서 항상 들어가고 할 말 많아. 저는 방금 전에 이병현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병헌보다 더 멋있어 보였어요. 아직이 그러?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곧 노회찬님 6주기 추모제 7월 23일인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노회찬의 말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을 읽으면 상대방도 내 이야기를 전달받으면서 찔리면서도 크게 웃어 제끼는 그런 말하기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엄마 잠깐만. 또 하나 발견한 것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을 주장이나 이런 걸로 말하기보다는 질문으로 되돌리는 거죠. 교장 선생님, 이러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질문으로 되돌려주면 상대는 생각을 하면서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감히 이병현 선생님한테 노회찬의 말하기를 한번 읽고 어떻게 공격이라는 표현이 뭐하지만 공격하면 나도 살고 상대도 살 수 있는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멋있었어요. 네.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말을 안 하면 이제 후회할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들이 왜 말을 안 하냐. 가장 큰 이유는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기 교육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결정적으로. 초등은 적어도. 그러니까 교실에서 하는 그 교육 활동들은 다 불불 끓고 있는데 실제로 교무회라든지 뭐 교장이 하는 얘기는 너무 멀어요. 먼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필요성을 좀 못 느낀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간격을 좀 줄여줘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이제 밑바닥에서 막 활발하게 그나마 있었던 동학년회의에서 그 날 것의 얘기들이 다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멀리서 찾지 말고 수기민주주의는 하버마스가 어디서 출발했냐고 얘기를 하냐면은 카페, 뭐 술집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로 치면 그게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동학년에 선생님들이 이제 커피 마시고 뭐 치킨 먹어가면서 자기 교실 얘기하고 학교 얘기하고 막 욕도 해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어떻게 공식적인 공론장, 교무회가 연결시키느냐. 저는 여기에 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교장이 그 교육계획서 쓰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V를 안 하려면 각 부서별로 얘기를 다 들어야 되거든요. 선생님 얘기 직접 찾아가고 뭐가 문제인지 듣고. 근데 이 작업을 1년 동안 해서 이제 다음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발표해놓고 또 동의를 또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1년 내내 하는 게 보통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경기도 이제 끝났고 서울 혁신학교에서는 좀 이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교장이 딱 하나를 찝으라고 한다면 딱 하나. 교육계획서, 본의 발표해서 동의 얻어라.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혁신학교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는 교감 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감이 예전 교감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일을 한단 말이죠. 교감들이 일이 많아요. 네. 예전 교감이 아니라 솔직히 학교에서 제일 행정으로 바쁜 사람이 교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데 이게 남은 건 교장이더라고. 그리고 가장의 근원은 지금 여기 강민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명직에서 빨리 선출직으로 바꾸지 않느냐. 신급을 건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임명직을 하는 순간에 철저히 위계해야 될 수밖에 없어. 그 구조 자체가. 0.000 그 점수 경쟁에 살아나려고 그렇죠. 얼마나 거기에만 몰입하잖아요. 그걸 이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위계적인 질서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들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부장들이 학교에서 여론 주도층인데 이 사람들이 금평이나 이런 거에 귀속되어 있어서 말을 못 하는 거야. 네. 관리자한테 직접적으로 가장 직언을 해야 될 주류 저기들이. 근데 이제 나는 그 전교조에서 이제 한동안 선출보직제 주장도 했었잖아요. 근데 선출보직제하고 교장 공모제하고 이게 투트랙으로 가면 죽도밥도 안 돼. 그리고 외국에 어느 사례를 봐도 선출보직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선출보직제는 일찌감치 폐기하고 그런 너무 이상적인 폐기하고 그냥 그러니까 지금까지 승진 없이 쌓아본 사람들을 말하자면 이제 몇 년도까지 유예를 시키고 그 이후부터는 다 공모제를 바꾸면 돼. 사실은 공모제를 바꾸면 그게 이제
뭐 최선의 사람이 공모제의 문턱을 넘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장 승진 제도의 그 뭔가 전환점이 될 수가 있어서 교장을 공모제로 바꾸는 거 이거를 나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교장 선출 보직제가 훨씬 수준이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수평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선생님 말씀대로 일단은 교장 공모제를 일반화시키고 그 다음에 야 그러면 이제 이 정도는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저쪽으로 가보자 라고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떨지 싶습니다. 네. 김정학 쌤 얘기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선출직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면 저기 그 외국 같은 경우에 3년인가 뭐 이렇게 수련 과정을 거치잖아요. 예, 교장을. 예, 그리고 리더십 과정. 네, 그리고서 자격증을 주잖아요. 네. 그런 우회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그걸 하려다가 실패했었거든요. 경기도에서 가장 그래도 앞서서 승진제도 개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교육부 저기에 막혀가지고 안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승진제에다가 플러스 공모제는 또 8년 연임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12년도 가능한 거야. 일찍 이제 전문직으로 진출 일찍 한 사람들은 일찍된 사람. 그러니까 최소한 공모제금 먹은 교장 임기를 신차적으로 한다면 뭐 8년까지만 허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4년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하는데 지금은 뭐 전문직 출신들은 막 맞아요. 12년도 가능하다니까 그 마르고 닳도록 하는 거야. 지난 겨울에 여기에서 독일 갔을 때 우리 같이 갔었잖아요. 거기 요원 뭐저 사무실에 방문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그 교사노조 선생님들하고. 근데 거기 그 사무실에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현직의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연세가 좀 많으시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되고 싶어 하냐고 그거를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인기 없어요. 힘드니까. 힘드니까. 힘드니까 너무 할 일이 많고 신경 쓸 게 많고 그래서 인기 없다. 그래 얘기를 하시고 또 저녁에는 그 사무실에 와서 또 거기 업무를 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다르구나. 굉장히 권위하고는 거리가 멀겠구나 학교가. 학교에서 어떤 새로 안 하려고 선생님들이 해. 승진의 어떤 방점을 찍는 순간 교육은 일단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우리나라. 아니 그러면 이제 승진 점수 관리하다 보면 애들 교육은 뒷전을 밀는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교장이 되니까 이 교육에 대한 이 철학이나 마인드가 이게 굉장히 일천한 거지. 저는 교장 임기 4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교사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 학교에 5년까지 계속 회전하잖아요. 회전해서 그 학교의 어떤 그 문화라든가 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어려워. 달라지고 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확 달라지는 거지. 교사가 바뀌면 확 달라지고 저는 교장이랑 전문직이랑 이게 좀 트랙을 좀 달리해서 장기적으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4년 한 다음에 4년 하면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쌓이거든요. 맞아요. 처음에 교장 갔을 맞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것들을 할 수가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4년 끝나고 나면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승진 교장들은 8년까지 할 수 있지. 저 입문 사람 됐으면 저희 같은 공무 교장들은 4년 한 다음에 발령을 못 받거든요. 못 받으니까 교장을 따라서 할 수가 없어요. 공무 교장을 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저는 교사 되기 전에도 그랬었는데 교장이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 이제 그 연수를 갔는데 교장 장애 연수 받으면서 제가 충격받는 장면이 있어요. 런던 시내에 있는 한 중학교 중고등학교 가정인데 갔는데 시내니까 운동장이 따로 있지 않게 건물로 바로 들어가는데 근데 현관문 앞에 위에 돌로 되어 있는 벽이었어요. 다 담이 아니라 이인가 물판에 교장 이름이 딱 새겨져 있어요. 아예 이렇게 패여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교장이 거기서 굉장히 외국은 이제 교장으로 트랙을 달려서 나가면 그래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 대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힘들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지. 그 들어갔을 때 그 패여진 거 보면서
이 교장이 이 학교에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 학교를 안정적으로 이 학교를 같이 운영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교장이 다 나와서 저희가 갔으니까 다 PPT 본인이 다 프레젠테이션 하고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연구부장 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거의 끝나갈 쯤에 학부모랑 면담이 약속돼 있다. 그리고 이제 재빨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를 하면서 실무 역량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교장들이 돼야 되고, 이 교장들이 또 장기적으로 학교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어야지만 안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뭐 교육부장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처럼 지금 4년 하고서 옮겨가고, 사실 4년 하는 것도 길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저는 교사 한 20년 할 때 교장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자주 바뀌어요. 2년마다 막 2년마다 바뀌는 게 하다해. 예. 그런 이 사람들이 무슨 무슨 예정이 있겠냐고. 부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겠냐.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자꾸 이렇게 선출직 하면서 교장을 하다가 이제 평교사 내려오라 그러면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격증 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 권위를 좀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만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교장을 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그렇지. 어떻게 민주적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냐, 훈련과 교육의 기회로 그 장치들을 마련해서 해줘야지 자꾸 교장을 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려고 네, 했나? 선생님, 네. 놀랍게도 12시 32분이고요. 네, 이제 마무리 하려고요. 네. 네, 이숙 선생님 목소리가 아나운서처럼 잘 들려서 너무 좋았어요. 아이고, 또 우리 유니스님이 또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어쨌든 쉬는 시간도 없이 저희가 2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점심 잘 드시고 휴식 취하시고 우리 10강 민정쌤을 통해서 또 10강 마무리 잘 하도록 합시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몇 시네요? 우리 그때 몇 시에 시작했죠? 1시 반? 2시 아니야? 어? 1시 1시 40분. 나중에요. 응. 1시 반에. 1시 반? 1시 반? 그때 좀 빨리 하고 빨리 끝났던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